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한적한 고을에 일찍이 서당 친구였던 오생원과 허초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기묘하게 대척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일찌감치 서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을 포기하고 장삿길로 우회하여 바닥부터 시작해 종국에는 차곡차곡 알차게 부를 획득하고 비로소 떵떵거리는 알부자가 되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허나 반대로 허초씨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책을 곁에 두고 열심히 과거에 정진하였으나 연일 낙방을 거듭하는 통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선비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은 이리 격차가 벌어진 모양새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모습이 제법 차이가 있다 하지만 늘 지금과 같은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던 허초씨는 서당 시절 훈장과 학동들의 칭찬을 달고 지내던 그야말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그 성품 또한 올곧고 정의로우니 그의 곁에는 항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인망이 두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생원은 큰 두각을 내지 못해 그저 그런 학동 중 하나로 지낼 뿐이었지요. 소시적부터 특유의 꽁한 성격에 기본적으로 질투와 욕심도 심하여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늘 사람들의 빈축을 사곤 했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가 못하였으니 서당 학동들의 공공연한 놀림감이 되어 지내고 있었지요. 실력은 모자랐지만 그 욕심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오생원은 어린 마음에 크게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생원은 늘 어진 성심의 허초씨를 자신의 눈엣가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초씨가 크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향한 열등감이 하늘을 찔러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생원의 그런 마음을 일절 알지 못했던 심성착한 허초씨는 집안이 어려웠던 오생원을 물심양면 아낌없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허나 자존심이 대단했던 오생원은 이것마저도 굉장한 치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초씨의 조건 없는 경제적인 원조가 자신의 살림에 도움은 되었으나 허초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열등감만 더 키우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허초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장성하면 기필코 허초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오생원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는 허초씨는 그저 그를 깊은 친구로 대했고 언제나 제 곁에 두고 힘을 보태주며 지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흐르게 되었고 학동의 신분을 벗어난 두 사람은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하여 각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오생원은 허초씨가 마음에 둔 교수에게 먼저 혼담을 보낸 뒤 그녀를 욕보이고 소박 놓는 것으로 허초씨의 혼삿길을 막아서는 등 금수만도 못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두 사람의 살림살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결심한 것이 있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 않던 오생원은 진작에 장사의 길에 서서 약삭빠른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어두운 돈, 눈먼 돈, 더러운 돈 구분 없이 끌어다 모으며 바닥부터 올라와 차곡차곡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향한 오생원의 집념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두 번 다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절로는 돌아가기 싫다는 듯 악착같이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허초씨는
중요한 순간의 관문마다 고배를 마시며 토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었지요. 이후로는 그 넉넉하던 갓에마저도 점차 기울어만 갔고 어느새 초시라는 허울뿐인 초라한 감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초 씨가 그렇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 먼 발치에서 그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던 오생원은 그의 앞에 닥친 불행과 흉사에 날마다 쾌재를 불렀지요. 이거 듣자니 허초시 그놈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오를 노자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지?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먼? 거 아주 꼴 좋다. 오생원은 허초 씨의 몰락이 마치 어릴 적부터 염원해오던 자신의 목표를 이룬 듯 그저 반갑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돈을 잔뜩 풀어 기녀들을 데려온 뒤 연회로에서 흥청망청 뒤섞여 놀며 옷가지들이 흠뻑 젖은 기녀들을 품에 안고 방탕한 노름을 이어가며 삼경을 지새웠지요. 이렇게 장성한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이제 오생원이 허초 씨보다 갖추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후사의 연이 없던 무자식의 자신과는 달리 허초 씨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거두지 못했던 오생원은 여전히 허초 씨를 마음에 두고 명분 없는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지요. 어느 한적한 저녁 나절, 곰방대를 빼물고 마당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오생원의 집에 그간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허초 씨가 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허초 씨의 방문에 오생원이 눈을 흘기며 귀고만장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우리 초시 어르신께서 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저 오생원의 거처까지 친히 걸음을 다 주셨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려? 이 같은 오생원의 빈정거림에도 허초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허어 웃으며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생원 이 사람아, 못 보던 사이에 아주 농이 한층 더 심해지셨구먼. 어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는가? 이 대체 얼마 만에 우리가 이리 다시 만나는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리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나누세나. 허초 씨가 푸근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던지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습니다. 오생원은 예전부터 허초 씨의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신이 기를 쓰고 뱉어내는 모진 소리에도 허초 씨는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호방하고 대범한 성품이 속 좁고 질투 많은 오생원의 속을 더욱 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마지못해 하인을 호출하여 술상을 차려오라 역정을 냈습니다. 괜시레 짜증을 받은 하인은 돌아서며 욕지기를 중얼거렸고 한참이 지난 후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조촐한 술상을 차려와 두 사람의 앞에 내려놓았지요. 오생원이 미리 하인에게 언질해 놓은 대로 비싸고 좋은 안주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도 조촐한 술상이었습니다. 나물 몇 점이 전부였으나 오생원은 그마저도 허초 씨에게 대접하기 아까워 이를 갈고 있었답니다. 허나 허초 씨는 그런 것일랑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상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외쳤지요. 어이구, 이거 갑자기 찾아와서 신뢰가 많네. 내 한 상 잘 얻어먹겠네. 인사치레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던 허초 씨가 웃으며 입안 가득 탁배기를 털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오생원이 허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와 내가 왕래를 끊은 지 제법 된 것으로 아네만 이리 연통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아하니 필경 무슨 부탁을 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는가? 오생원의 물음에 허초 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 되더니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뭐, 돈?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느닷없이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돈이라니? 돈이라는 단어를 들은 오생원의 눈썹이 대번에 지네처럼 꿈틀댔습니다. 그의 표정을 바라본 허초 씨는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말일세. 못난 서방을 둔 죄로 이제는 다세마저 좋지 않아 기울고 말았다네. 앞으로 남겨질 아들놈과 아내가 걱정되어 매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 당장에 떠오르는 사람이 자네뿐이니 내 염치 불구하고 이리 걸음을 하게 되었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적 서당 친구로 알고 지낸 정이 얕지는 않으니 어떻게 좀 아니 되겠는가? 어흥, 일 없네 그려. 지금은 나도 사정이 힘든 때일세. 겉으로나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터져서 영 실속이 없지 뭐겠는가.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 보이네만. 그것이 다 허상이고 헛개비 아니겠는가. 나도 이래저래 아주 들어갈 곳이 많아서 죽겠다네. 버는 만큼 또 나가야 될 것도 많은 법이니까 말일세. 오생원은 소시적 자신이 허초 씨에게 받았던 도움은 일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허초 씨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여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에만 몰두한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중얼거렸지요. 게다가 오생원에게 돈이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쉽사리 내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오생원의 매몰찬 대답을 들은 허초 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렇다면 말일세. 내 아들 자네도 알지? 내 아들놈만이라도 자네가 데려다가 장사를 좀 가르쳐 주시게나. 이놈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게을러 입신양명의 기틀을 마련하긴 요원해 보이나. 머리는 제법 영특하여 샘 하나만큼은 아주 뒤똥차게 재빠르다네. 허초 씨는 오생원의 곁으로 바짝 붙어 그의 무릎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며 읍했습니다. 아들놈이라. 모든 것이 허초 씨보다 성공했던 자신이 현재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바로 그 아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오생원의 이마가 크게 실룩이며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오생원은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놈이 있으면 무얼 하나. 가세가 기우로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아비가 어디 제대로 된 아비라 부를 수나 있겠어? 안 그래도 아들놈 하나 있는 것으로 유세 떠는 꼬락서니가 아니 꼽던 차에 이것 참 고소하게 되었구만. 말라 비틀어진 나물만 올리라 일러둔 술상에서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불편한 심기를 비추던 오생원이 속으로 빈정거렸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허초 씨는 아들과 관련하여 오생원에게 거들먹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생원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윽고 오생원이 술잔을 들어 한 잔 거나하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내 본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청탁을 받아오는 것이 여러 해 있는 일이라 이거 영 꺼림칙하긴 한데 말일세. 안 그래도 내 장사수완을 배우겠다고 말이야. 전국 팔도서 값비싼 폐물을 싸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오생원은 잔뜩 배짱을 튕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생원이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는 허우대가 훤칠하고 매력적인 사내였습니다. 게다가 타고나기를 장사의 힘도 좋아 무거운 짐도 척척 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였지요. 자신의 곁에 붙이고 장터를 다니면 안 그래도 견제가 심했던 다른 장돌뱅이 장사꾼들의 불필요한 시비가 붙을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석이에게 무거운 장삿짐 보따리를 넘기면 그간 오생원이 손수짐을 이고 다니며 기진맥진 힘을 빼던 고된 경험들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석이에게 넘겨버리면 장사길에 나서며 짊어질 수고스러움도 모두 덜 수 있었지요. 귀찮고
힘이 드는 여러 자비를 천석이에게 다 떠넘기고도 장사 수완을 전수한다는 핑계로 품삯 한 푼 줄 필요조차 없었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 아니었겠어요. 그중 오생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으뜸의 이유는 뭐니 해도 자신이 늘 열등감을 품고 있던 허초 씨의 아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하인마냥 부릴 수 있다는 짜릿하기 그지없는 승리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신명나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었지요. 어린 시절 허초 씨를 보면서 가졌던 그 모든 질투와 자격지심이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오생원은 큰 선심을 쓰듯 팔짱을 끼고 허초 씨에게 말했답니다. 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일부터 천석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보시게. 내 자네가 하도 간곡한 성의를 보이기에 청을 들어주도록 하겠네만 이 장사라는 것은 말일세 쉽지만은 않은 길일게야. 각오 단단히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란 말일세. 아이고,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의 이 호의는 결단코 잊지 않음세. 허초 씨는 오생원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후 술자리는 파하게 되었고 허초 씨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멍청한 놈. 어디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고도 내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아니, 영감. 오랜 친구를 만나셨던 거 아니셨어요? 어찌 이리 기색이 언짢아 보이십니까? 후사를 보지 못해 진작에 쫓아내버린 본처 대신으로 젊고 예쁜 맛에 들인 후처가 오생원에게 다가오며 묻자 오생원이 버럭 성질을 내며 일갈했습니다. 못이 어쩌? 친우는 연병을 누가 얼어 죽을 놈의 친우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싸게 이부자리나 피고 들어누워봐. 이 여편네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놈을 가져다 놓지 않을 셈이여? 내 본처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았는가? 오생원의 외침에 무안해져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첩씨를 획 잡아채 금치미에 거칠게 눕힌 오생원은 속 시끄러운 콧김을 잔뜩 뿜고는 용두질로 그녀를 꾹꾹 눌러대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은 아침 대바람부터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가 오생원의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허초 씨의 부탁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생원의 시동 노릇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천석이를 내려다보던 오생원은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쏟으며 거드름 가득한 태도로 입을 열었지요. 너희 아비가 하도 극진히 청하였기에 내 하는 수 없이 너를 드리는 것을 수락했느니라. 내 앞으로 너에게 장사의 기본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도록 할 터이니 곁에서 항시 나를 제대로 보필하며 어깨너머로 잘 배워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생원 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디 맡겨만 주십시오.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능력 없는 못난 아비를 둔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 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내 아비가 쌓은 죄건을 어찌되었든 천석이 내 놈은 나의 밑에서 한 3년만 굴러먹다 보면 그 이후로는 너 혼자서도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커 있을 터이니 너무 걱정일랑 말거라. 네, 생원 어른, 앞으로 열성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오생원이 마치 들으라는 듯 자신의 아비를 면전에서 대놓고 욕보임에도 천석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듬직하게 인사를 올리며 결의에 찬 눈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석이를 흘끔 흘겨보던 오생원은 마땅찮은 눈빛으로 몸을 획 돌려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오생원은 근 달포 동안을 천석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유랑 장삿길에 천석이를 동행시킨 것이었어요. 말이 팔도 유랑 행상이었으나 사실 장사미천이라고는 다름 아닌 오생원의 집에서 직접 만든 조악한 가짜 강장 청심환이나 가짜 해구신 검포, 또한 가짜 기력 보양제 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비싼 상품인양 비단보에 잘 말아 포장하여 괴짝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천석이에게 짊어지게 하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단골 고객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기세 좋게 그것들을 팔아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선 오생원은 늘상 왕래하던 사이인 듯 대문을 익숙하게 두드렸지요. 인기척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대궐 안으로 들어간 오생원이 집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야말로 나이가 지긋한 영감이었지요. 아이고 이보게 오생원, 어찌 이리 걸음이 늦었는가? 내 자네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자는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별고는 없었지요. 기사, 제가 항시 공급해드리는 그 강장제를 드시고 별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그나저나 자네, 지난해에 꼭 구해준다던 물건, 이번에야말로 가지고 왔는가? 단단히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해놓겠다. 나와 깊이 약조하지 않았는가? 노쇠한 몸으로 장기침을 해대던 영감이 곁에서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 첩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첩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래라도 하는 듯한 낌새였지요. 첩실은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렸고, 그런 첩실의 엉덩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던 오생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입 아프게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 이놈을 구해놓기 위해 조선팔도 안 나가본 바다와 안 들러본 섬이 없습지요. 신기하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가 있는 통에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뭡니까? 전국서 아저씨가 마른 귀한 물건이지요. 오, 그래.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어디 좀 보여주시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는 해적까지 만나버린 통에 참말로 죽을 뻔하였지요. 이리도 어렵사리 구한 물건이니 가격은 제대로 잘 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천서가 여기 영감님께 우리 물건을 보여드리거라. 오생원의 하명에 천석이 짊어지고 온 짐짝을 열어 비단 보따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향나무 상자 안으로 소중하게 감싸둔 기력보양제가 영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저 오랑캐국의 우두머리조차도 감히 마음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귀하디 귀한 보력제입니다. 임금 앞으로 들어가는 진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이지요. 아시겠으나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오호라. 그래. 내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줄 터이니 일단 자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조리 내게 넘기게. 아이고, 어르신,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요. 저기 한양의 강참판 어르신 댁에도 가져가기로 이미 깊은 약조가 되어 있습지요. 이걸 여기서 영감님께 싸그리 넘겨버리면 저는 뒷감당이 아니 됩니다. 신들린 듯한 말솜씨로 그럴듯한 거짓부렁을 지어내는 오생원의 입담에 영감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어허, 이 사람아. 곱절로 쳐주겠네. 내게 넘기게나. 아까 보지 않았던가. 이 나이에 저런 젊은 첩을 끼고 사려니 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사정 좀 봐주시게나. 이러시면 참으로 곤란한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감님이시니 내 이번만 특별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절대 다른 곳에 소문내시면 아니 되시는 부부님은 또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영감님께 전량을 넘겼다는 풍문이 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이제 다시는 영감님과는 거래를 못할 터이니 말입지요.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오생원이 영감에게 싸구려 가짜 언약을 덤터기 먹여 옴팡지게도 비싼 값에 밀어넣었고, 천석이가 짊어지고 있던 괴짝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감의 집을 나선 지 조금 지났을 때 자꾸만 뒤를 돌아 방금 전에 기와집을 힐끔거리던 천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생원 어른, 제가 무엇을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고 방금 파신 기억 보양제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뜯어온 자포를 말려 집에서 대충 뭉쳐낸 한약 아닌지요. 그런 것을 어찌 저리도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으십니까? 천석이의 말을 들은 오생원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꾸짖듯 천석에게 소리쳤지요. 못이 어쩌고 어째? 아니, 이런 세상천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는 제 아비를 닮아 융통성이라는 것이 아예 씨가 말라버린 놈이로구만. 이 멍청한 놈아, 본디 장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자네 집미에 진짜 백인 명약을 구해온들 그것이라고 어디 무조건 다 제값을 하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니라. 그저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이 곧 보양제요 보력제인 것을. 저 영감은 골골대는 몸으로 저토록 젊은 첩실비위를 맞추느라 밤마다 진땀을 빼며 시달리고 있으니 이번 거래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느냐. 오생원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니 천석이는 실망스럽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생원 어르신, 그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그래도 썩 입을 다물지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큰일을 배우겠다고. 내 놈은 참으로 부자가 되긴 다 글렀다, 이놈. 화가 나 잔뜩 성을 내며 팔자걸음으로 앞서 걷는 오생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천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자라. 부자 말씀입니까? 천석은 오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앞서가는 오생원을 바라보다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서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니며 장사를 이어나갔지요. 두 사람은 정해진 기한 동안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사에 매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장사 미천으로 잔뜩 마련해둔 갖가지 가짜 보양제들을 몽땅 팔아치워 집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두둑하게 한몫 챙긴 상태였지요.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나루터에서 오생원의 장기침이 유독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사를 나서던 때부터 나오던 마른 기침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심해진 모양새였습니다. 이거야 원, 제 얘기. 해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구먼. 자, 서두르자. 이 배를 놓치면 하루를 꼬박 기다려서 배를 잡아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야. 예, 생원 어른. 우직하게 자신을 보필하는 천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은 첫 장거리 장사길을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녀보니 오생원의 생각보다도 천석이는 더욱 쓸모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초 씨에 대한 자격지심과 억하심정으로 천석이를 낮잡아보고 멀리하였으나 시종일관 성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한 모습에 서서히 그에 대한 마음도 열리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그 이후로도 천석이를 데리고 곧잘 장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방방곡곡 조선팔도를 누비며 장사를 하며 천석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생원의 장사 수완을 알뜰살뜰 흡수한 천석은 이제는 오생원이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취월장 수완이 늘어 천석이는 당최 못 파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표한 금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돈만을 바라보며 건강을 돌보는 것에 게을렀던 오생원은 계속되는 험난한 장사의 여정길에 노출되어 나날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꼬박 3년을 채우고 나니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기에 장사 말미쯤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침으로 시작하던 곧불기가 이제는 뿌리 깊은 기침으로 변질되어
각혈의 빈도마저 잦아지더니 마침내 자리에 드러눕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앙상해진 몸으로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오생원에게 한 짐 가득 장사거리를 실어나가 몽땅 팔아치워 엽전을 두둑히 챙겨온 천석이가 다가서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원 어른, 좀 어떠십니까? 어서 쾌차하셔야 또 장사길에 나설 텐데요. 그동안 불평불만 한마디 뱉는 법 없이 자신의 밑에서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중을 들어온 천석이를 어느새 신뢰하게 된 오생원은 자신을 찾아온 임종의 순간을 깨닫고는 입을 열었지요. 천서가, 그간 내 밑에서 온갖 툭툭한 일을 견디며 참으로 잘 버텨내었구나. 내가 가진 장사 수법을 너에게 모두 전수하였단다. 이제 나 없이 너 스스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어 무너진 너희 집안과 가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석이 네가 나의 상단과 전방들을 맡아 관리하며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다오. 그리고 우리 집안과 내 후처 역시도 내 잘 부탁하마.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을 힘겹게 전한 오생원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이를 올려다보며 글썽거렸습니다. 후계자로 삼을 아들 하나 없었던 오생원은 자신을 보필하며 긴 시간을 함께해준 천석이에게 의부사들과도 엇비슷한 감정까지 느끼며 어느새 천석이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끓어오르는 기침을 힘겹게 거두며 오생원이 말을 마치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천석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눈으로 오생원을 내려다보던 천석이 무겁게 운을 떼었어요. 부자 말씀이십니까? 생원 어른, 저는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길은 음험한 노인네에게 가짜 환약이나 밀어넣으며 거짓된 강장제를 권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요. 허나 말씀하신 대로 생원 어르신의 후처분 만큼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없으셔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선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천석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오생원이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던 그때 마침 방문을 두드리며 오생원의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생원에게 먹일 약사발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처음에는 사이좋게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전처와 마찬가지로 후처인 그녀에게도 도무지 상기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실망한 오생원은 그녀를 구박하며 나날이 모질게 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처는 그 천성이 곱고 어지럽기에 오생원의 몹쓸 구박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까지 그를 제아비로 따르고 있었지요. 두 여인 모두에게 후사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 오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좀 어떠셔요? 이 약을 좀 들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여기 약을 우욱.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오생원에게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앉던 젊은 후처가 탕약의 후텁지근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양새가 여느 헛구역질과는 달랐음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오생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시여? 아니 이게 무슨, 언제부터요? 몇 달이나 되었는가? 그의 추궁에 화들짝 놀란 젊은 부인은 그저 고개만 떨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석이가 오생원의 말을 가로채며 입을 떼었습니다. 어르신의 씨가 아니니 안심, 아니 관심은 끄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석 달 차 되었을 겁니다. 지피는 밤으로 셈을 해보면 아마 그쯤일 테지요. 3년간 장삿길에 나서며 자신의 젊은 처와 합방한 적이 일절 없었던 오생원이 천석이의 말에 돌아가는 상황을
퍼뜩 알아차렸지요. 어쩐지 밤만 되면 후처가 묘하게 자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인다 싶었는데 이런 속사정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털썩같이 믿고 있었던 임종을 앞두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인정해주려 하였던 천석이가 자신의 후처와 야음을 틈타 몰래 정본을 낸 것도 모자라? 그래, 그 씨앗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니요.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뭐시라? 이 이놈이 내 놈이 감히 내쳐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분노에 핏발 가득 선 눈으로 무섭게 천석이를 올려보던 오생원이 깊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천석이의 멱살을 쥐려 했지만 병든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었어요. 그런 오생원의 몸부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천석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원 어른께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며 괄시해온 것을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원 어른께서 본인의 집안을 일으키고도 정작 저희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땐 냉랭히 외면하셨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생원 어른, 일전에 저를 향해 부자가 되긴 글러먹은 놈이라 칭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허나 저는 생원 어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걸었을 뿐 부자가 된다는 최종 목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적법한 후배가 끊긴 이 집안을 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의 후처와 새살림을 차려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담아왔는지도 모를 천석이의 진심이 담긴 잔잔한 분노에 오생원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번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망한 눈빛을 내려다보며 천석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생원 어른, 본디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라고 말이지요.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이놈!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삼경의 시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 못한 오생원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원통하게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오생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회환과 절망감, 그리고 참회인지 원통인지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한 줄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오생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천석이는 생전 오생원의 부자론에 대한 조언대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취하여 투철한 장사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그의 젊은 처와 부부의 가약을 맺고 오생원이 한평생 긁어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하여 기울어가던 허초 씨의 가세를 단숨에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간 핍박받으며 모진 구박 속에 살던 후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후처 역시도 자신에게 어질게 대해주는 천석이를 새로운 지아비로 모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옛 조선에 번창했던 수도 한양의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했던 북촌. 한양에서 대대로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양반들이 모여 중심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곳은 뒤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내다보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촌의 양반들은 경치 좋은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문학과 예술을 꽃피우며 풍류를 만끽하곤 하였지요. 이 북촌을 수놓고 있는 기와 집중 하나에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의 사가, 다시 말해
환관의 집안이 있었으니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된 기품 넘치는 젊은 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개월. 유난히도 눈망울이 또렷하여 제 고향 청평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슴을 닮았다는 뜻으로 청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였지요. 개월은 본디 번듯한 양반의 집안 여식으로 태어나 한 점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몇 다리를 건너 거쳐간 먼 친척이 반정의 음모에 휩쓸리는 통에 개월의 집안까지 그 불똥이 튀어 가세가 기울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환관의 집으로 시집오게 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씨구, 저기 북촌에 그 많은 양반네들 기와집이 널리고 널렸거늘 하필이면 내 시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개월아 씨네 집안도 한때는 이세가 대단하였는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5월이 이거사. 그 입 조심 못하겠는 게야. 내가 짓거리고 있는 그런 소리 누가 듣기라도 했다가는 전것인 네 아니 따위는 네 조상님도 못 지켜준다 이거사. 참네,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럼 어쩌겠어. 그 옛날 권세를 떨쳤다 하여도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니 저리 되는 것이제. 그나마 누가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 보내는 것이 상책이지. 원래 더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니 청직의 아재도 지금 누가 들으면 솔찬히 오해사기 좋은 말을 잔뜩 뱉고 있는디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북촌 땅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주변의 수군거림은 안 그래도 풀이 죽어있던 개월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군거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구나. 사사로이 반응하면 저들에게 더욱 좋은 먹거리만 제공하는 꼴이 될 터이니 내 그냥 웃고 넘어는 간다만 심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구나. 내 입 하나 덜어 살림이라도 나아진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담한 마음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구나. 착잡한 마음의 개월은 시댁으로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수심이 내려앉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월이 시집오게 된 이 환관의 집안은 그간 국내 이런저런 송사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번듯한 12칸 기와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패 없이 본다면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화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팔려온 개월이었으나 걱정했던 것만큼 북촌에서의 삶이 그리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들어간 첫날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무난한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생이 양반집 규수였던지라 법도와 예절도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육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녀의 처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태생이 환관인지라 응당 있어야 할 남편의 귀중한 것이 없었으니 개월은 남들 다 치룬다는 첫날 밤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인 당일과 그 이튿날 잠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로는 궁으로 입궁하여 한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개월 홀로 덩그러니 지내는 시일이 길어졌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궁의 잡무가 너무도 바빠 그 얼굴 제대로 보기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한관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시집와선 그 아찔하다는 음양이 이치 한번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이리 지내게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각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부유한 북촌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되어 끼니 걱정을 덜게 된 것은 기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한 갈래로만 흐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월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차 제 짝을 맞아 정답게 뛰어노는데 자신은 그저 이 환관 집안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과부 신세 운운하며 커다란 기와집에 갇혀 살다시피 하던 개월이 길고 긴 한숨을 뱉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을 들쑤시던 풍토병이
궁궐한 승정원 내부까지 침범하여 그 바람에 몹쓸 병이 옮아 병석에 눕게 된 계월의 남편은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를 이을 자손도 없는 한관의 가문인지라 젊은 나이에 계월이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지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몇 해 어느덧 집안도 안정되어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리따운 고운 시절을 다 보내고 계월도 나이 30 가까운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더덥고 몹시도 빠르구나. 한때는 남편이 그리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지나버렸다니 말이야. 모처럼의 한적한 밤, 뜰로 산책 나온 계월이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그야말로 방정이지. 그때 살아있는 과분이었더니 그런 푸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그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늘. 어쩐지 자신의 방정맞은 입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계월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럼에도 곁을 지키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 외로움은 그 덩치를 키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계월의 심금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도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짐을 두고 이러다 집안에 줄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날들만 흐르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처음 뵙겠습니다요. 셋내 거덕이라 하는구먼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디 이댁서 일손을 채우느라 머슴을 구하고 계시다 하여 이리 당도했습니다요. 훤칠한 머슴 하나가 계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듬직한 머슴 하나가 이를 찾아 계월의 집에 당도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덕이라 하였지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게 된 계월은 평소에도 제집서품을 파는 머슴들의 세경을 아주 넉넉하게 치러준 탓에 고을에서의 평판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들인다는 공고를 낼 때면 이처럼 많은 지원자들이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들 중 쓸만한 사내를 추려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거덕이라는 젊고 다부진 머슴이 계월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본 바 이 거덕이라는 머슴의 일머리가 아주 특출난 것이었지요. 하나를 일컬으면 셋을 해내는 데다 그리 육중치도 않은 몸으로 힘은 어찌나 장사인지 어지간한 머슴 둘셋으로 처리할 일을 거덕이 혼자 해치우니 계월은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일을 끝낸 밤에는 꼬깃꼬깃 달아해진 책을 붙들고 글 공부마저 하고 있으니 계월은 이 거덕이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어 더욱 정이 가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에는 거덕이 어김없이 찾아와 머슴살이를 하기 전 떠돌던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지간한 재담꾼 못지않게 재미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말벗을 자처했습니다. 그럴 때면 계월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간지러움이 씻은 듯이 내려갔으니 캐캐 묵은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에 그녀는 단꿀 같은 잠에 들 수가 있었지요. 내 거덕이 저자만 보면 가슴이 이리도 요동을 쳐대니 이것이 과연 일머리 좋은 머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내로 생각하려는 발칙한 마음인 건지 그간 무심하던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괴로구나. 그간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머슴들과는 다르게 거덕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마음이 커져 주체할 수 없어진 계월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다 좋은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흠이란 말이여? 이 집안 주인이 된 지도 오래인데 캬 이것 척 보면 딱하고 감이 잡힐 때도 되지 않았는감?
아직도 이 가끔 보면 시집 오던 시절 그대로 매행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얼굴은 여전히 반반하니 참말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여. 곳간 뒤쪽 으슥한 곳, 하인들이 모여 한숨 돌리는 쉼터에서 개월 내 머슴 중 한 명이 그녀에 대한 고약한 뒷말을 꺼내놓으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거덕이 순간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고 대꾸했지요. 아니, 이봐 춘득이, 자네 그리 말하면 아니 되는 법이여. 그동안 머슴질 꽤나 해보면서 우리 마님같이 후한 대접해주는 주인댁 겪어본 적 있던가? 여기 아니면 춘득이 자네처럼 뺀질대면서 일도 시원찮은 머슴 어디 거두어나 죽었느냐 이 말이여? 아니, 근데야 이 인간아. 자네가 무슨 이 집 주인대감이라도 된단 말이여? 같은 신세끼리 합심해야지 어디 주인마님 편을 들고 난리인겨. 그러거나 말았거나 거덕은 늘 개월의 입장에서 항시 그녀를 두둔하기 일쑤였지요. 머슴들 사이에서 아주 충견도 저런 충견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세경 놓고 부리는 일꾼,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개월에게 충심을 넘은 희한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세경과 삼시세끼, 질 좋은 밥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니 그야말로 거덕에게는 개월이 하늘님이자 천지신명과 진배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주인마님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머슴의 신분인 자신과의 거리감을 깊이 깨닫고 있던 거덕은 감히 선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개월의 뒷모습을 훔쳐보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마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흘리는 머슴들이라도 몇 놈 그의 눈앞에 걸리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날쌘 동작으로 그네들을 엎어매쳐 클바닥에 나뒹굴게 만든 거덕이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천추리기로 서니 배운 데 없이 주인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이 거덕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구먼. 어디 자신 있는 놈들은 그 뚫린 입 신나게 나불거려를 보시라고. 내 아주 마님댁 마당 한가운데다가 거꾸로 말뚝 박듯이 박아 넣어버릴 테니깐 말이여. 이렇듯 거덕은 듬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그저 개월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덕이 부엌에서 밤참으로 약과와 대추차를 싸들고 개월의 방문 앞에 살포시 내려두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인기척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얼레? 마님, 저 거덕입니다요.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요?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덕이 놀라 물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거덕은 몇 번이고 개월을 불러보았지만 허사였지요. 거덕은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되겠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쇳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요. 개월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우려한 거덕이 방문을 열어젖히고 쏜살같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자 침소용 저고리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하여 하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개월이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웬 괴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월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던 사내는 뛰쳐들어오는 거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개월을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이놈 경을 쳐도 200번 쳐 죽일 썩어나 자빠질 놈아. 냉큼 거기 못 서겠느냐? 거덕은 그 길로 목침을 집어던져 솜씨 좋게 괴한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날벼락을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거덕의 날랜 동작을 지켜보던 개월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발견한 거덕은 다시금 지옥의 야차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낯빛으로 괴한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놈이 뭐하는 놈인지 전후사정은 모르겠다만 일단 메타작부터 흠씬 맛보다 보면 내 무슨 일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것 같구나. 감히 우리 마님에게 손을 대. 어디 내 손에 요절나봐라 이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거덕의 치도곤에
괴한은 말 그대로 쥐포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포도청에 연통을 넣어 집으로 당도한 포졸들에게 괴한을 넘기고 보니 괴한은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월에 험담을 해대며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불량스러운 머슴 중 한 명이었어요. 마님, 많이 놀라셨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어휴, 정말 고맙구나. 거덕이 내가 아니었으면 졸지에 이대로 무슨 꼴을 당하였을지. 내 아무리 혼자 된 지 오래된 과부라 쉽게 보였다고 하여도 어찌 세경을 주던 머슴에게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호롱불빛에 얼핏 비치는 개월의 얼굴엔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마님 저기 그것이 거덕은 그제야 개월이 난리통에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첫눈처럼 뽀얗게 반짝이는 그녀의 어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끝난 이후 개월의 안방. 언제나 자신의 곤경에 용맹한 범처럼 한달음으로 달려와주는 거덕이 이번에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자 이제 개월이 거덕에게 가진 호감은 그 감정을 키울 대로 키워 연정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지요. 괴한을 혼내주느라 풀어헤쳐진 옷구름 사이로 번듯하게 비춰지는 튼실한 가슴팍을 보니 머슴 앞에서 허연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개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셋내 그만 일어나 보겠구먼요. 혼절할 뻔하려는 개월을 겨우 안방까지 부축하여 금치미로 누인 거덕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막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뒤에서 개월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기, 거덕아, 잠시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어이구,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아래 것들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요. 마음이 진정되셨으면 이제 셋내는 그만 나가는 것이 좋겠구만요. 내 오늘의 부끄럽고 염치 없음은 이 어둠 속에 덮어두고 다시는 들추지 않으마. 그간 너희 덕을 많이도 봐왔다만 오늘 밤은 반드시 내 덕을 좀 보아야겠다. 이 나이 되도록 음양이 합일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내 형편이 스스로 딱히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주변에서 그런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일 테지. 이대로는 한이 쌓여 내 죽어도 시신조차 썩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여미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리며 호롱불을 후 불어 끄고는 그대로 거덕을 이끌어 침소 위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님 셋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거덕이 그 두툼한 손으로 개월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북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음양의 합의를 체험한 개월의 풍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느지막이 음양의 조화로움에 눈을 뜨게 된 개월. 얼굴에는 봄꽃 같은 혈색이 돌고 매사에 웃음이 넘쳐 여유로움과 자비로움이 묻어나니 주변에서도 그런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에 다들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비로소 춘심과 연심이 뒤섞인 사랑에 빠져든 개월은 하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때라면 지체하지 않고 거덕을 호출하였습니다. 내 필시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녕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거덕을 물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토했지만 그것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거덕을 세차게 물리지도 못하여 밤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안방의 문을 슬며시 열어두고는 야음을 타고 주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덕의 발길을 모르는 척 내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이는 오묘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그러다 낙엽과 함께 어느덧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한겨울이 당도하였지요. 누군가 북촌의 대궐,
개월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눈매가 날카로운 낯선 선비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과부 개월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북촌 땅에 도의를 중시하고 어려운 자를 내치지 않는 의로운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군요. 어허, 이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촌자락 너머에 기거하는 민기테라 하옵니다. 염치불구 이리 찾아오게 된 연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은 아버님이 덜컥 옥에 갇히신 뒤 그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지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들어도 본 적 없는 죄목을 덮어쓰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옥살이 중이신 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민기태라 밝힌 선비는 서름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사연이 못내 안타까웠던 개월이 민기태를 위로하며 도닥이자 그는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찾아와 600냥만 내면 아버님을 풀어주겠다는 전원을 던지고 갔습니다. 허나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민기태는 지참한 보따리를 개월의 앞에서 풀어보였습니다. 풀린 보따리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금구슬이 금빛 자태를 드러냈어요. 저희 22대 선주께서 고려의 문부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보옥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지요.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만 이 보물을 담보로 600냥을 차용해 주신다면 첫 달 금은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개월은 진실된 눈으로 흡수하는 민기태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집안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풍비박산을 맞이하고 주저앉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덕에 환관의 집안까지 흘러든 기구한 자신의 옛 기억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 진하게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말 않고 차용증서와 함께 선뜻 600냥을 내어주었답니다. 목표한 금액을 대출받은 민기태는 개월에게 넙죽 절하고는 600냥이 든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발이 날리는 대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개월이 담보로 받아든 금보옥들을 조심히 어루만지면서 그 위용에 감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머슴들의 곳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던 거덕이가 개월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려다 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보옥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손에 든 그것은 웬 것이옵니까요? 오,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것이 실은 말이란다? 거덕을 발견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 개월은 효자 선비 민기태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거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보옥들을 훑더니 이내 난색이 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기 마님, 쇳내가 잠시 살펴봐도 될깝쇼. 개월에게 금보옥들을 받아든 거덕은 도끼 눈을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쇳내의 지식줄이 얄팍하긴 하나 고려의 왕조에 그러한 왕명은 없었습죠. 게다가 이것이 그리 값진 물건이고 어차피 600냥을 차용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이 보물들을 600냥 대신 이방에게 바로 넘겼으면 되는 일을 어찌 귀찮게 엽전으로 바꿔갔겠습니까요. 또한 이 금보옥들은 순금의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 위에 도금을 입힌 것이구먼요. 이 짝을 한번 보셔야 쓰겠구먼요. 거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거뭇거뭇 잡금 속에 빛이 올라오며 금박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기꾼 선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개월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녀는 뒤늦게 집사를 호출하여 급히 남촌으로 보낸 민기태를 찾으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어디 자신의 거처를 바른 대로 이야기했을 턱이 있을까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사의 보고를 받은 개월은 충격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개월에게 거덕이 다과상을 내오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내일 까정고 금두꺼비가 가짜라는 것을 일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먼요. 쇳내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께 이놈 거덕이만 믿고 계셔보셔요. 이튿날 이른 새벽녘이 다 되자 거덕은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마님인 개월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님, 좁게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요. 개월은 단단히 옥죄어오는 밧줄의 감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두터웠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덕아. 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너만 믿고 있겠다. 일을 마친 거덕은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단났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는 마님을 포박하고 선비가 담보로 내어준 보물들을 훔쳐갔다. 이윽고 거덕의 고함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불이 나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 이놈들아. 간밤에 도둑이 들어 마님에게 흉포한 겁박을 한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여. 거덕이 일부러 크게 소동을 벌여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 떠벌렸고 그리하여 북촌의 부자 과부댁이 담보로 잡아두었던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멀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만리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고개를 넘어 민기태의 귀에도 당도하게 되었지요. 개월을 속여 한몫 단단히 잡아 한낮부터 술상 앞에서 빈둥대고 있던 사기꾼 민기태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쭈, 이것 좀 보게.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도둑 맞았다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걸 빌미로 살살 긁어 금보옥 값을 물어내라 쪼아대면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냐 이거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이참에 잃어버린 가짜 갑오값으로 한. 어디 보자. 그래, 만냥은 뜯어내야 되겠구만. 그는 쾌재를 부르며 부랴부랴 개월에게 빌렸던 원금 600냥과 이자로 내어줄 100냥을 어렵사리 만들어 도합 700냥을 챙겨들고 섣달 금음이 되기도 전에 북촌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개월의 집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들어서자 소문대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이고 그녀 역시 병색이 짙어 방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풍문이 역시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민기태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무난하며 말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7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해주신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이제 그만 제가 맡긴 저희 집안 갑오들을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개월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담보를 그만 도둑에게 절도당하고 말았지. 뭔가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기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것이 대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십니까? 좋기 만냥은 넘는 물건입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당장 잃어버린 저희 집안 갑오값으로 만냥을 내어주시든 아니면 관하로가 사또 앞에 서시든 하시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덕이 아주 잘 만났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민기태가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거덕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그래 이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신답지요?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 사기꾼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시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이구먼요. 여기 그 가짜 가보나 불행이인지 금보옥 모시기인지를 가지고 왔으니 요것과 함께 가면 쓰겠구먼요. 거덕이 민기태의 눈앞에 가짜 금보옥들을 집어던지면서 말하자 도둑 맞았다는 물건이 버젓이 자신의 앞에 등장한 것을 본 민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바탕의 소동극이 끝이 나고 거덕의 훌륭한 꾀 덕분에 민기태를 포도청에 넘긴 뒤 잃어버린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개월. 그녀는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연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까지 이렇듯 번듯하게 처리해 주었으니 개월의 입장에서는 이토록 건실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개월은 살림을 합쳐 거덕에게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성대하게 혼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머슴과의 재가를 두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잡음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펼쳐갈 인생은 오로지 자신들의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주변인의 고나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이후로 거덕은 개월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제 인생에서 맞이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개월 역시도 거덕을 서방님으로 맞이하여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서야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국촌의 명물이 되어 금슬좋기로 제일 가는 부부로 평생토록 연을 다하였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